뭐 사실 이렇게 될 거 다들 알고 계셨잖아요. 그리고 제 채널 오래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올해 초부터 지방선거 그리고 전당대회 때까지 어떤 일이 벌어질 거고 앞으로 어떤 식으로 공격이 시작될지도 모두 말씀드렸고 실제로 그렇게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상황들이 그렇게 놀랍거나 이상하게 느껴지지는 않으실 겁니다. 대부분이 역시 투명하구나 이렇게 생각하실 텐데 저는 대신 그런 생각은 들더라고요. 지방선거 때는 여러 가지 이유로 결집이 어려웠잖아요. 그래서 김어준 공장장을 포함한 상식 있는 스피커들은 남 탓을 하기 전에 자신을 되돌아보고 있고 결국 귀결되는 결론은 우리 모두 전력을 다하지 못했다 이거거든요. 그래서 9월 초에 예정되어 있는 전당대회만큼은 전력을 다해서 납득 가능한 결과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어야겠다는 판단을 했는데 반대로 말하면 이 소리는 거의 3개월 가까이 전쟁을 하게 될 거라는 말이기도 합니다. 이미 저들은 결집이 되어 있고 공격도 시작됐죠. 장인수 기자의 공소 취소 거래설 때처럼 이제는 유박 세력 스피커들과 재래식 언론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체육 앵커를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최근에 뭐 정원호 후보가 아지오에서 유시민 작가와 탁현민 전 행정관하고 사진을 찍어서 유권자들이 전의를 상실했다 이런 얘기들도 하던데 이건 그냥 우리가 이해해 주자고요. 앞으로 벌어질 일들에 비하면 너무 사소한 수준이고요. 원래 그런 말로 먹고 사는 사람들이라는 거 우리가 다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냥 이쪽은 떠들게 내버려 두고요. 우리는 그냥 우리가 할 일을 하면 됩니다. 우리가 할 일은 간단하죠. 전당대회 때 압도적인 승리를 보여주는 건데 우리가 전쟁을 하려면 전장의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파악하고 이걸 파악해야 전술을 짜고 최종적으로 승리할 수 있는 거잖아요. 우선 얼마나 심각한지를 알아야 내가 이번에 꼭 전당대회에 참여해야겠구나 하는 생각이 드실 수 있다고 보고 그렇기 때문에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관련 이야기를 하기 전에 현재 이 상황이 얼마나 심각하고 이걸 그대로 두면 민주당이 어떻게 폭망하는지를 얘기해 보려 합니다. 뭔가 이해가 안 되고 불안할 때는 어떤 걸 보면 된다? 역사를 보면 도움이 될 때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전당대회 때까지 어떤 일이 벌어질까를 생각해 보면 간단합니다. 얼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1인 1표제를 폐지하려 할 거고요. 실제로 폐지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당원들은 1차적으로 등을 돌리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만약 우리가 납득할 수 있는 사람이 실제로 당선된다? 그럼 그 뒤로 치러지는 총선에선 의석수가 바닥이 될 겁니다. 과장 같죠? 그런데 이미 민주당은 이런 역사가 있습니다. 자, 우선 1인 1표제 폐지가 실제로 가능하냐? 가능하다고 말씀드렸죠. 1인 1표제 폐지 절차 다시 한번 볼까요? 이렇게 6단계만 거치면 폐지가 가능한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중앙위원회 또는 전국 당원대회를 소집한 뒤에 의결한다는 거잖아요. 중앙위원회만으로 의결할 수 있다는 건 당원들의 투표 절차 없이도 1인 1표제 폐지를 의결할 수 있다는 게 포인트였고요. 당원 투표 자체가 필수 절차가 아니기도 해서 원내에서 마음만 먹으면 전당대회 전에 1인 1표제를 충분히 폐지시킬 수 있다고도 짚어드렸습니다. 1인 1표제를 도입할 당시 중앙위원 590명 중에 찬성 비율이 60%밖에 안 됐던 것도 위험 요소라고 말씀드렸었고요. 그럼 실제로 과거에 이런 비슷한 일이 있었냐?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설마 그러겠어? 하는 생각을 이번 전당대회만큼은 무조건 접어두셔야 한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가 얼마 전에 후단협 사태가 뭔지 정리해드린 이유기도 한데 열린우리당 때 있었던 일을 복기해 보면서 현재의 상황과 비교해 보면 소름 돋게도 일치하는 지점이 많습니다. 자, 열린우리당이 어떤 것이죠? 2003년에 창당해서 2004년에는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역풍이 국힘당 전신인 한나라당한테 붙었고 그 결과 17대 총선에서 152석을 얻으면서 과반 의석을 가진 정당이 됐잖아요. 이때도 지금이랑 분위기가 비슷했습니다. 노무현이라는 역사적인 대통령이 있는 상황에 여당은 과반 의석을 얻으면서 권력이 비대해졌고 야당은 권력과 민심이 약해지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 지금하고 똑같이 열린우리당 내에서 내분이 벌어집니다. 이렇게 되면서 본인의 권력을 폭력적으로 비상식적으로 키우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여기저기 튀어나왔고요. 원래 열린우리당은 출발할 당시 어떤 철학을 가지고 있었냐? 당원이 주인이 되는 정당, 상향식 공천, 기간당원 중심 정당 이런 걸 내세웠습니다. 지금하고 비슷하죠. 이재명 대표 시절 권리당원의 권한을 늘리고 정청래 대표가 1인 1표제를 정착시킨 이 흐름과 출발이 똑같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당시 당이 과반을 잡으면서 의원과 계파 중심의 정당 운영이 시작됐고 당원 중심 정치가 후퇴하기 시작하면서 실제로 기간당원제를 폐지해버립니다. 이 당시 명분이 뭐였냐? 종이당원과 당비 대납과 같은 부작용을 고치겠다는 거였습니다. 이 당시 친노와 참여정치 쪽 의원들은 당원이 주인되는 정당 민주주의를 폐기하는 행위라며 맞섰는데 이것도 지금하고 똑같죠. 송영길이 1인 1표제를 두고 당비 1,000원만 내면 신천지도 당원이 될 수 있다고 떠들고 다니잖아요. 결국 열린우리당은 개파 세력들이 이기면서 2007년 1월에 기간 당원제가 폐지되고요. 기초 당원제와 공로 당원제를 도입하면서 기존 당원들은 대거 탈당하고 신당을 창당하자는 사람들도 생기고 대선 패배 위기감도 커지면서 사실상 해체 수순으로 갔습니다. 자, 이 배경을 머릿속에 기억하신 상태에서 올해 초 유시민 작가가 경고한 내용을 들어보시면 전율 같은 걸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살짝 긴데요. 중요한 내용이라 잠깐 보고 오겠습니다.
저는 정치 문제는 민주당이 앞장서서 해야 된다고 봐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저는 약간 불안해요. 이제 민주당에 대해서는 어떤 악몽이 있냐 하면 열린우리당 트라우마 있거든요. 그때 2004년도 17대 총선에서 151석 딱 받자 말자 곧바로 당원제도 후퇴시키고 내부에서 당원제도 다 부셔버렸습니다. 그때 대의원제도로 다시 돌아가는 그 회기를 시작을 했고요. 의원들이 순식간에 기득권화됐습니다. 제가 그 안에서 그걸 목격하고 이 당은 더 이상 안 되겠다. 그래서 제가 이제 저는 그냥 내각에 가서 일하고 싶어요. 보건복지부 장관 보내주세요. 이렇게 해서 제가 복지부 가서 일을 했거든요. 그때 이미 당이 망했어요. 그 내부에서. 막 돈봉투 돌아다니고 당권 선거 하는데. 그러니까 겉으로는 새정치 한다고 내세우면서 안에는 팝을 짓고 돈봉투 돌리고 계보 만들고 이게 너무 횡행해서 이 당은 틀렸다. 저 그때 판단했습니다. 지금 민주당이 굉장히 위험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제가 그런 트라우마를 갖고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사람이라는 게요. 아까 제가 판사들 얘기하면서 말씀드렸잖아요. 앉으면 서면 앉고 싶고 앉으면 기대고 싶고 기대면 눕고 싶은 게 사람의 마음이에요. 거대 집권당의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도가 무지 높기 때문에 엄청나게 많은 유혹이 있을 거고요. 안이함이라는 게 퍼져나가게 돼 있습니다. 민주당은 이상하게 최근 한 몇 달 동안 뭘 하는지 모르겠어요. 왜 권한이 있는데 뭘 안 하고 말만 하고 있어요. 말만. 그러니까 지금 개헌 같은 거 개헌안을 민주당이 발의해야 돼요. 그 무슨 백날 토론만 하고 있지 말고 내란 전담재판부 법이든 뭐든 이 법안 내서 자기들이 해야 돼요. 그거를 무슨 대통령실하고 의견이 맞네 안 맞네 그딴 소리를 왜 하냐는 거예요. 자기들이 판단해서 우리나라에 필요한 일 옳은 일을 하면 그만이에요. 이재명 대통령께서 그런 거를 왜 당에서 마음대로 하냐고 하실 분도 아니고 본인 의견하고 약간 다른 점이 있다 하더라도 의원들이 그렇게 해서 당원들 뜻을 모아서 했으면 내가 받아들여야지 할 뿐이란 말이에요. 왜 유시민 작가가 이런 경고를 올해 초부터 했는지 이제는 완벽하게 이해가 되셨을 겁니다. 왜냐면 유시민 작가는 실제로 열린우리당 사태를 직접 겪은 정치인이었고 지금 상황이 그때와 똑같다는 걸 이미 인지하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간단합니다. 저는 열린우리당 시절을 뉴스에서 봤던 기억이 아주 일부만 어렴풋이 있지 제가 직접 이 시절 정치에 참여할 수 있었던 건 아닙니다. 이 당시 정치는 역사로 배우고 있다는 건데요. 그런데 이렇게 글과 자료로 배우는 시절임에도 불구하고 자료를 찾다 보면 어떤 생각이 드는 줄 아세요? 노무현 대통령 때였음에도 여당이 이렇게 처참하게 망할 수 있구나 이런 거였습니다. 이건 무슨 말이냐? 이재명 정부라고 다르지 않다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저는 이재명 대통령을 성남시장 때부터 지켜보고 응원해 왔지만 단호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이재명이라는 정치인이 혼자서 뭔가를 이뤄내고 싸우고 헤쳐나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건 굉장히 큰 착각이라는 겁니다. 이건 이재명이라는 정치인 이전에 이재명이라는 한 인간을 외롭게 만드는 일이라는 걸 명심하셔야 한다는 겁니다. 이 말씀을 왜 드리는 거냐면 최근에 계속 인사 참사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런데 저는 이조차 의심된다는 겁니다. 냉정하게 말하면 인사 참사 없었습니다. 여기서 구분을 잘 하셔야 하는데요. 인사 참사라고 말하려면 실제로 어떤 사람을 기용했어요. 그런데 그 사람 때문에 어떤 일의 결과가 참사 수준으로 나와 버렸다면 이건 인사 참사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책임은 대통령이 지면 되는 거죠. 그런데 어떤 목표와 결과가 있는데 이 결과까지 가는 과정이 매끄럽지 못하다고 해서 이걸 이재명 대통령 탓으로 돌리면서 이 한 사람을 외롭게 만들면 안 된다는 겁니다. 열린우리당 때도 이런 식으로 노무현 전 대통령을 외롭게 만들었던 거잖아요. 애초에 검찰개혁과 같은 과제들도 보면 결국 최종적으로 수습한 건 정청래 대표와 이재명 대통령이었습니다. 45조를 통으로 삭제한 게 누구죠? 이재명 대통령이잖아요. 이걸 보면 당연히 역시 이재명 정청래 두 사람은 확고하구나 이렇게 가야 하는데 아직 검찰개혁은 최종적으로 완성된 것도 아니고 총리실에서 3차 정부안도 안 나왔습니다. 이 정부안이 나온 뒤에 대통령이 어떤 결단을 내릴지도 모르고 2차 정부안 때는 오히려 논란이 되는 45조를 통으로 삭제한 것도 대통령인데 왜 이 상황에 정부안을 엉망으로 만든 총리와 장관은 비판하지 않고 이재명 대통령을 의심하고 비난하냐 이겁니다. 이건 이동영이 말한 대로 되는 거 아닌가요? 장관 욕하면 비겁한 거고 차라리 대통령을 욕하라는 거 이동영이 한 말이잖아요. 조심하자 이겁니다. 빈말이 아니고요. 저는 진짜 이재명이라는 정치인을 나이에 비해 오랫동안 지켜봐 왔고 그렇게 지켜본 바로는 그 어떤 순간에도 손가역 같은 맹목적 세력은 본인이
이미 직접 해체시켰어도 당원들을 배신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당정만 7번이나 바꾼 사람 뒤에 줄 서서 당을 흔들면 권력이 본인한테 올 수 있다는 어리석은 생각을 하는 사람이 그렇게나 많은지, 그러면서 실무자들이 뻘짓하는 것들까지 직접 수습하고 다니는 대통령을 이 순간에 의심할 수 있냐 이겁니다. 비판? 해도 됩니다. 그런데 지금은 아니라는 거고 비판의 대상을 명확히 하자 이겁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고 검찰한테만 책임이 있나요? 제대로 지켜주지 못했다고 자책하는 분들이 왜 있겠습니까? 이걸 빚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여전히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이런 역사를 반복하지 말자는 겁니다. 순서대로 순리대로 가면 됩니다. 결국 중요한 이슈는 모두 정해져 있습니다. 3차 검찰개혁과 전당대회, 당장 앞에 있는 건 이것뿐입니다. 3차 검찰개혁안이 이상하게 나오면 책임 주체는 명확합니다. 아무리 김민석이 이상한 방향으로 만들어 놓고 나갔어도 이걸 신임 총리가 명확하게 수정해야 하는 거고요. 그래도 이상하게 나온다? 그럼 신임 총리, 정성호 장관, 윤호중 장관, 이 세 사람이 책임 주체인 건 변하지 않습니다. 이들을 비판하고 이들의 잘못을 알리는 게 가장 우선되어야 하는 거고, 그 다음 최종안이 나왔을 때 납득할 수 있는 결과가 나왔다면 그대로 가면 되는 거고요. 만약 최종안마저 이상하게 나왔다? 그때 정청래 대표와 이재명 대통령을 비판해도 늦지 않다는 겁니다. 지금은 속는 사람이 바보인 겁니다. 이미 저도 수개월 전부터 말씀드렸습니다. 지방선거가 끝나면 피바람이 시작될 거라고요. 유시민 작가랑 탁현민 전 행정관과 찍은 사진을 가지고 뭐라 한다? 이건 아주 사소한 예고편인 거고요. 체육 앵커에 대한 공격도 이제는 댓글에 좁을 쏘다 뭐다 달리는 수준과는 차원이 다른 규모로 공격이 시작됐습니다. 최강욱 전 의원에 대한 공격도 시작됐고요. 이제 여론조사 꽃과 뉴스공장, 김어준 공장장, 그리고 유시민 작가와 정청래 대표에 대한 공격이 시작될 겁니다. 이게 바로 김어준 공장장이 얘기했던 국공합작인 거죠. 그 발언도 잠깐 듣고 올까요? 작년 후반기지? 작년 후반기에도 한 보수 매체가 우리 사무실 앞에 오피스텔을 얻어서 몇 달 동안 공사 치료하다가 제가 파놓은 함정이 딱 걸렸어요. 저는 항상 함정을 쳐놓거든요, 여러 군데. 그때 이제 사찰 자료, 불법이죠 물론. 그거 콜라보 해주던 그 이 분야의 선수들이 그 매체 모 기업에 가서 난리 쳐가지고, 예, 접은 일도 있었는데 그게 가장 최근인데, 이번에 네. 작업도 이 사찰 자료지 이거는. 자기들이 얻어낼 수 없는 자료니까. 그럼 불법 자료로 밑그림을 그렸던데 보니까, 예를 들면 여론조사 꽃에서 받은 후원금을 다른 법인으로 보낸 뒤 해외 가로치고 파리에 보내서 자금 세탁을 하는 이런 여론조사 꽃을 신뢰할 수 있는가 라는 식의 작업을 치고 싶어 하는데, 완전 개소리죠. 개소리예요. 어쨌든 이 시나리오에 선수들 냄새가 진하게 나는구나. 흥미로운 건 그 실행 기자들이, 이게 흥미로운 대목인데, 연합군이에요. 그것도 국공합작인데 이건? 싶은 소속 다른 기자들 4명이던데, 꿍짝꿍짝. 뭐 첫 기사 내놓고 자기들끼리 막 피드백 좋다고 좋아들 하던데. 더 흥미로운 건 그들과 연결된 사람인데, 앞으로 기사가 어디까지 나올지 모르겠지만 보면서 이런 얘기를 하려고 미리 공지하는 겁니다. 그 기자들 전에 몰라 자기들이 제 전문 영역에 들어와 있다는 걸. 저는 이현주가 오늘 돌연 사퇴한 것도 이 맥락 안에 있다고 해석합니다. 이현주가 왜 사퇴한 건지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정치권에선 이런 걸 흔히 논개작전이라고 하거든요. 무슨 말이냐? 간단합니다. 사전적 의미는 없지만 자신도 손해를 보거나 자리를 던지면서 상대까지 함께 끌어내리려는 정치적 전술로 이해하시면 되고요. 더 쉽게 말하면 나도 사퇴했으니까 너도 사퇴해, 이런 작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열린 우리당 때도 딱 이랬습니다. 이 당시 조배수기 최고위원직에서 물러나면서 사실상 최고위원 조직 자체가 흔들렸거든요. 이 당시 조배숙이 현재 국힘당에 있는 그 조배숙 맞고요. 이현주의 속마음은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지금까지의 정황을 봤을 때 이렇게 해석하는 게 합리적이지 않나 하는 개인적인 생각을 전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저쪽에서는 어떤 방식과 수위로 공격과 전술을 펼칠지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다들 정신 바짝 차리셔야 하고요. 오늘은 앞으로 어떤 일이 어떤 식으로 펼쳐질지 예고편 내지는 예습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내일부터는 어떤 인물이 어떤
어떤 사안으로 비판을 받아야 하는지 하나하나 말씀드릴 겁니다. 오늘은 유시민 작가님께 한마디 전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는 지금도 부족하지만 유시민 작가님 글을 보면서 글 쓰는 걸 배웠고 지금도 배우고 있습니다. 이건 채널을 처음 만들었을 때도 얘기했었는데요. 직접 뵌 적은 없어도 정치를 본업으로 하지 않으시는 현재가 그때보다는 행복하신 것 같다는 짐작 정도는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유시민 작가님이 총리든 뭐든 정치는 안 하시길 바라는데 적어도 이번 전당대회 때까지만큼은 신경 안정제가 아니라 호루라기를 계속 불어주시면 좋겠다는 요청을 감히 드리고 싶습니다. 아마 제가 굳이 말씀드리지 않아도 곧 방송 출연을 하실 것 같긴 하지만 개인적인 바람을 처음으로 전해봅니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영상 제작에 힘을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저는 내일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